자, 반갑습니다. 오늘 어디 할 차례인가요? 99페이지죠? 네, 99페이지. 자, 행정첨부단자. 저번 주에, 뭘 봤냐면, 결격사유 부분, 앞부분을 봤죠? 오늘은 눈이 꽤 와서 그런지, 많이들 좀 안 오신 것 같다. 여러분들 눈 오는 거 싫죠? 네. 좋아요? 차가 안 가죠? 네. 살살살살 겨다니고. 그래서, 이제 눈 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게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가 어린 거죠. 정신적인 나이가 어린 거고, 눈 오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나이가 조금 이제 좀 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오늘 이제 99페이지에 행정 처음 받은 자 부분 보는데, 저번 주에 배운 거 잠깐 보고 넘어가죠. 거기 결격사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자, 결격사유자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제한 능력자라는 사람 나오죠? 자, 미성년자하고, 자, 지금 92페이지, 3페이지 지금 있는 내용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책 안 펴도 뭐 됩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야간반 분들께서 많이 또 오시나 모르겠네. 자, 봅시다. 자, 지금, 제한 능력자 하면 어떻게 한다? 제한 능력자는, 일단은 미성년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는 한정치산자하고 금치산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민법적으로는 벌써 바뀐 지가 옛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민법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정치산자를 지금 현재, 지금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또 금치산자를 뭐라 그런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했었죠? 자, 이 사람들, 일단은 미성년자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고, 성년이 되면, 자,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은 언제 벗어난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취소 선고를 받긴다면 이때 벗어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라고 했었죠. 제가 아마 파산 선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을 거예요.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때 복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일단 면책,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복권 판결 받았거나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10년 계기라 그랬죠. 10년 계기면 일단 복권된다 그랬습니다. 자, 복권되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복권되고 몇 년 연도수 계산하는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라고 그랬고요. 자, 금고이사는 실형 선고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까지 있었죠. 자,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집행 면제되면 그때부터 몇 년? 3년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종료된 것으로 보는 자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가석방을 받고 나서 남은 형이 완전히 끝나면, 자, 가석방 시점이 아니라 그랬죠. 가석방 시점이 아니라 가석방 받고 나서 남은 형이 완전히 끝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석방 시점부터 3년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는 좀 조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집행면제. 자, 집행면제는 집행을 면해주는 거라 그랬죠.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었어요? 집행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특별사면 있었죠. 자, 특별사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남은 형을 면제시켜준다. 그래서 집행면제에서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그 사면 받은 날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특별사면과 대비한 일반사면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일반사면은 뭐였었어요? 형 자체를 아예 없애준다 그랬죠.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한다? 없애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사면을 받게 되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난다 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금고이상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부분에 있었죠.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란 집행을 어떻게 한다? 유예, 미루는 거라 그랬죠. 집행을 미루는 거다. 그래서 집행을 미룬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끝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보고 결격사유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전히 끝나면, 자,
그러면 선고 효력이 실효된다 그랬죠. 그래서 집행유예 기한이 끝나면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부분. 기억 좀 나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기억 정도 날 정도면 이제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 처분 받은 자 99페이지에 나오는 부분. 물론 뭐 여기 보니까 뭐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은 것까지 했었죠? 요것도 잠깐 언급해야죠.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300만 원 액수를 문제 좀 기억하라 그랬죠? 액수 기억하고 다른 법 위반해서 벌금형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까지 했었고요. 자, 이제 이 법 위반해서 처분 받았을 때,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어떻게 된다면 취소된다면, 자, 자격 취소되면 결격사유 몇 년? 예, 이거는 3년. 자, 3년간 결격사 낸다. 저번 주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배우셨죠? 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자격증 뭐 했을 때? 양도돼요. 양도돼야면 자격이 어떻게 되고요? 취소되고, 또 3년간 뭐 못한다 그랬어요? 시험 못 본다 그랬죠? 자, 그리고 형벌은 1년 이하 징역처럼 저번 주에 한번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일단은 취소되는데, 자, 이런 자격 취소되면 일단 3년간 시험 못 보는데 또 3년간 뭐도 못한다. 예,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또 뭐도 못한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은 3년간 시험 못 보는 거 배웠죠. 자, 그런데 지금 배우는 건 새로운 거 배우는 거예요. 자격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뭐 못한다? 중개업에 종사 못한다. 당연히 자격증 없으니까 등록 못하겠죠. 등록 못하는데 종사도 못한다.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도 못 보고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다. 자, 자격 정지, 이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 처분 내는 거냐면 소속 공인 중개사에게. 자, 소속 중개사에게만 처분 내는 것이 바로 자격 정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소속 중개사가 누구였죠? 소속 중개사란 일단 누구에게 소속된, 이거 떠올리면 되죠? 네, 개업중개사에게 소속된 누구로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럼 이 소속중개사에게는 업무정지라는 게 없어요. 업무정지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개업중개사에게,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속중개사에게 특별하게 처분 이루는 게 바로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뭐 하는 거? 정지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자격정지는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정지 기간 동안이 결격사야 된다. 자, 여기서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해서 뭐 했을 때? 등록이 취소된다면, 자, 등록 취소되면 몇 년간 결격사요? 3년간. 3년간 결격사에 넣는다. 자, 이 법 위반해서 등록이 취소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되면 등록 취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등록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와 그 다음에 또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유. 자, 취소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뭐라 그랬었죠?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했었죠? 임의 등록 취소 혹은 상대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네, 절대 등록 취소 혹은 또 뭐 필수 등록 취소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 절대 이렇게 하면 표현을 하는데, 자, 등록 취소되면 일단 3년간. 자, 지금 3년간이 몇 개 나왔어요? 지금까지 저번 주부터 배운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개 나왔죠? 많아요? 네, 많긴 많은데 많아요. 당연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 몇 개냐고 개수를 물어본 것이 많다는 거 적구만큼을 물어본 거 아닙니다, 지금. 자, 한번 보죠. 3개? 지금 언뜻 보면 6개? 6개면 거의 결격서 다 나온 것 같은데. 자, 보죠. 3년이 총 몇 개 나왔냐면 지금 여기까지 4개 나왔습니다. 4개. 자, 일단 보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 면제되면 이때 몇 년간 결격서? 예,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법 위반해서 뭐 했을 때? 300만 원 이상. 자, 이 법 위반해서 마지막 시간에 배운 거. 저번 주 맨 마지막으로 배운 거.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게 된다면 이때 몇 년간 결격사요? 3년이었죠? 자, 그 3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몇 년?
3년.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몇 년? 3년. 요 네 가지가 3년이에요. 결격 사유에서 연도수 나온 건 무조건 다 3년입니다. 무조건. 자, 5년짜리가 없어요. 저번 주에 5년짜리 배웠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디서 배운 거죠? 예, 시험 못 보는 거. 시험 못 보는 거. 뭐 해서 시험 못 보는 거? 그렇죠. 부정행위.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5년 동안 못 보죠? 이거는 등록의 결격사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만 못 보는 거지 결격사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결격사유는 일단 연도수 나오면 여러분들이 몇 년 떠올리라? 3년 떠올리라. 그리고 자, 네 가지만 3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돼서 3년. 틀리죠? 이건 복권되면 바로 결격에서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집행유예.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죠. 집행유예 종료되고 나서 3년. 이거 아니죠? 자, 그런 부분들 조심하시라. 그래서 3년 나오는 것을 딱 네 가지. 요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저번 주 두 가지 배우고. 자, 그러면 등록 취소 사유에서 두 가지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파트 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면 뭐냐면 업무정지라는 게 있어요. 자,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소위 말하는 뭐다? 영업정지입니다. 근데 이 업무정지는요, 업무정지를 받았을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아요. 자, 아까 자격정지는 그 정지기간 동안 뭘로 만들었다? 결격사유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만 처분 내리는 거?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받았을 때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왜냐? 저는 저번 주에 결격사유 효과 한번 맨 앞에서 봤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일단 등록을 못한다 그랬고 또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결격사유에 중간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애초부터 등록 못한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등록해놓고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예, 반드시 어떻게 돼요? 취소. 절대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그걸 한번 잘 함성이 없어요. 업무정지는요,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업무정지가 결격사유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받자마자 뭐에 해당돼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반드시 어떻게 다시 취소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 업무정지는 뭐라 그랬어요? 소위 말하는 영업정지라 그랬죠? 그럼 영업정지 몇 개월, 일정 기간 동안 업무 못하도록만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또 결격사유로 만들면 졸제 등록이 어떻게 돼요? 취소되는 효과가 발생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동안만 어떻게 영업하면 안 되죠. 그것만 여러분 일단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게 되면 폐업을 하게 되면 그 정지 기간 동안이 뭐가 된다? 결격사유에 된다. 자, 이제 업무정지 자체는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뭐 하게 된다면? 폐업하면 이러면 그 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사유다. 자, 그러면 폐업 저번 주에 배웠을 거예요. 폐업하면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됐다 그랬나요? 폐업하면 자, 등록의 효력이 사라진다. 자, 사라진다. 이걸 약간 유식하게 표현하면 실력, 효력이 소멸된다 그랬죠? 자, 사라진다 맞아요. 답은. 자, 그러면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를 뭐라 그랬죠? 세 가지를 배웠죠. 등록 효력이 소멸되는 거. 자, 물어보면 답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기억이 당연히 안 날 거고.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고 뭐 공부하라 그랬어요? 네, 1차 과목 공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답 안 나오는데 또 대답 안 나온다고 또 뭐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일단은, 근데 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언급을 하면, 저거 배웠구나라고 생각만 하면 일단 성공하는 겁니다. 자, 일단 보죠. 효력이 없어지는 게 뭐냐? 사망해산. 기억나죠? 네, 기억만 나면 돼요. 자, 저번 주에 배웠던 분들 기억나면 됩니다. 사망하거나, 자, 계약공개에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뭐 했을 때? 해산했을 때. 이때 효력이 없어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폐업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등록 취소당했을 때. 요때 세 가지가 뭐 된다? 사망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요게 등록 효력이 없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죠. 지금 이제 요거 폐업이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합니다.
그러면 등록의 효력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럼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면 업무정지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등록의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폐업하는 순간에. 그러면 업무정지의 효력 따라가서 사라지죠. 왜? 영업정지는, 자, 제가 이제 업무정지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영업정지라고 그랬죠. 영업정지는 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죠. 네, 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영업정지, 즉 업무적 효력이 있는 거고, 업을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내가 지금 업을 안 하고 있죠. 그 사람에게는 굳이 업무정지라는 개념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폐업하는 순간에 업무정지 효력도 어떻게 한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업무정지의 법적 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그렇죠.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자, 바로 요거를 막는 거예요, 이 규정은. 자, 이 규정을 나온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폐업하는 순간에 등록 효력이 없어지고, 등록 효력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뭐의 효력도? 업무정지의 효력도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걸 악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업무정지 받자마자 잽싸게 폐업해놓고 한 이틀 뒤에 다시 등록할 수도 있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걸 막기 위해서 폐업하는 순간에 그 받았던 정지 기간 동안을 뭘로 만들어놨다? 결격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업무정지의 실효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폐업하면 이제 그 업무정지 받았던 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정지기간 동안 결격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 정지 기간 동안, 자, 정지 기간 동안이 뭐다? 결격사유다. 자,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자, 일단 먼저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죠. 사원 임원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기억하라? 경영진이다. 그 회사의 경영진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 사원은 무슨 사원만을 의미한다? 그렇죠. 무한 책임 사원만 의미한다. 유한 책임 사원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법에서.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만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그러면 자, 사원 또는 임원은 경영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 경영진이 책임지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 이었던 자 문구를 보세요. 이었던 자란, 이거는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니란 뜻이에요. 자, 의미부터 파악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엉터리 나왔던 문구입니다, 이게. 자, 보죠. 지금 이었던 자란 뭐다?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아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부터 다시 보죠.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이 뜻은 업무정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당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법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법인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법인에서 뭘 쓴다?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잘못 썼어요. 자, 계약서를 잘못 쓰면 뭡니까? 필요한 기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잘못 썼거나 그러면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잘못 쓰면 기본적으로 업무정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법인에서 지금 오늘 계약서를 잘못 썼습니다. 그럼 업무정지 사유가 오늘 어떻게 돼요? 발생이 됐죠. 오늘 계약서 썼는데 오늘 계약서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럼 오늘 업무정지 사유가 일단 발생된 거예요. 자, 발생됐습니다. 근데 당장 오늘 저쪽 원주시청에서 쫓아와가지고 너 계약서 잘못 썼지라고 하진 않죠? 모르잖아요. 그것이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밝혀집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또 단속 나와가지고 밝혀지는 경우 있죠. 그 몇 개월 뒤에 들켰을 때, 이제 잘못된 게 들켰습니다. 그때, 자, 그걸 상황하는 거예요. 자, 그 계약서를 쓸 때,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근무했던 사람이죠.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원 또는 임원이 그것 때문에 이 사실이 들켰을 때요. 위반 사항이 들켰을 때 이 사람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었던 자에 대한 개념을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요거를 일단 이해해줘야 돼요. 그때는 있었는데, 그때가 누구예요? 그때가 언제?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를 할 당시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 지금 그 위반 행위가 밝혀졌죠? 그래서 업무정지 처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사유 발생 당시에는 근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 너 밖에 뭡니까? 사임해가지고 나간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러나 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 너도 그때 있었지라는 거죠. 언제? 위반 행위가 있었을 때. 그때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너도 책임져야 된다. 사원 또는 임원은 누굴 뭐라 그랬어요? 경영진이라고 그랬죠? 이 회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 경영진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때도 있었던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정지기간 동안 그 법인이 업무정지 먹겠죠? 그 정지기간 동안을 뭘로 만들어놨다? 결격사유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다음 파트 때 한번 예를 한번 들으면서 얘기할 텐데, 지금은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아, 이거는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는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들켜서 가지고 업무정지 받을 때는 어떤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도 있었을 때 있었으니까, 그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 너도 근무하고 있었으니까 업무정지에 관련된 효력으로서 정지기간 동안 뭘로 만들어놨다? 결격사유로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음 파트 때 조금 더 또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결격사유가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파트 때 다시 한번 수업 들어가면서 이해를 한번 또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에 있어서, 자, 법인에 있어서 사원 또는 임원이 뭐에 해당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자,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한 사람이라도 사원 임원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원 또는 임원하면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경영진을 얘기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그때 이 결격 사유가 법인에게 영향을 미쳐.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법인으로서 이제 구성을 합니다. 임원들 다 구성한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죠. 등록할 때 법인의 임원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간에 한번 보죠. 중간에, 자, 법인으로서 이제 구성돼가지고 등록을 해놨죠. 근데 중간에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중간에 이 사원임원 한 사람에도 결격사유에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법인 자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격사유에 돼가지고 등록이 취소되는 거죠. 자, 사원 또는 임원의 한 사람이, 사원 또는 임원의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유에 된다면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돼가지고 법인이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돼요. 자, 근데 너무 좀 심하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5명의 대표이사까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다 칩시다. 5명 중에서 1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근데 1명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이 법인을 등록을 취소시켜버리면 나머지 4명은 좀 억울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등록 취소되면. 그래서 예외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그 1명을 몇 개월 내에, 여러분들 교재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몇 개월 내에 해소한다면, 2개월 내에 해소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등록 취소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사원 또는 임원의 한 사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뭐에 해당된다? 법인 자체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 사람, 그 결격사유자를 몇 개월 내에 그 사유 해소한다면, 2개월 내에 그 사유 해소한다면, 이때는 법인을 등록 취소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갈아치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치울 기회를 2개월을 주는 거죠. 만약에 2개월 내에 안 갈아치웠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이 취소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결격사유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103페이지로 들어가죠.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중개 업무 부분 나오죠. 다른 과목 이제 슬슬 진도가 중간중간에 쭉쭉 빠져나가죠. 어때요? 공부할 맛 납니까? 죽을 맛이에요?
근데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천히 공부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와장창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장창 공부해서는 안 되고요. 차근차근 조금씩만 천천히 공부하세요. 당장 다 알려고 노력하지 말고 너무 많이 알면 어떻게 한다? 예, 다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다쳐요. 예, 그냥 천천히. 언제 시험 보는 거예요? 10월 달에 시험 보죠?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지금 왕창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차근차근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몇 바퀴 돌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자, 보죠. 103페이지 보니까 중견부와 관련된 부분. 자, 업무지역이 있네요. 업무지역은, 자, 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그러니까, 사무실 어디다 뒀든 간에 전국 물건을 다 중개해줄 수 있지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간단한데, 근데 얘가 있습니다.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있죠?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앞으로는 이제 계속 부칙 쓸 거예요.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 이 사람 자격증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업무지역이 제한돼요. 어디로 제한되느냐면 사무소, 소재지,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도내에 있는 물건만을 정할 수 있다. 특강도내에 있는 거. 자, 요 안에 있는 물건만을 중개해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없는데 누가 같이 동일시해 놓으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동일시해 놓으면 누구는 쇠가 빠지게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업을 하는데 누구는 옛날부터 있었다는 조건 갖고 자격증 없으면서도 똑같이 하면 얘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차별을 약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특강도. 그러니까 지금 원주에 지금 부칙에 개업공개사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사무소가 이 사람이라 그랬죠? 그럼 이때 원주에 이 사람이 있다면 업무지역이 어디예요? 네, 강원도가 업무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 만약에 업무를 하면 이것은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자,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다면 업무정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한때는요, 업무지역 전국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업무지역이, 자, 옛날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라 그랬죠? 제가 옛날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옛날 얘기를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냐면 이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기억해요. 이게 좀 여러분들 이제 이 참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것만 기억하고 실제로 칠판에 쓴 건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이거 보면. 이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거죠.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외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기억이 되게 잘 나요.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보니까. 옛날에는 90년도 때는요. 이 부칙행 개업공개사의 업무지역이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였었어요. 그러니까 시군구였으니까 원주에서 만약에 부칙개업공개사 일을 한다면 업무지역이 어디였었어요? 네, 원주시였었어요. 그러다가 이 부칙개업공개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 파워가 깼었어요. 9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2만 명 넘었으니까. 그래서 파워가 세가지고 들고 일어나지고, 야, 우리도 좀 사람답게 좀 살자 뭐 해가지고, 좀 업무지역 좀 바꿔달라. 그래서 뭘로 바꾸려고 그랬냐면, 전국으로 바꾸려고 99년도에 입법 예고안이 나옵니다. 이제 아직 바뀌진 않았어요. 전국으로 바꾸려고 예고안이 나오니까 누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는 자격증 있으면서 하고 누구는 없으면서 하고 왜 같은 데 오냐 해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가운데 정점을 찾은 게 뭐예요? 시군구와 전국과 정점 찾은 게 딱 가운데가 여기죠. 특강도. 그래서 이쪽으로다가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이 부칙개업공개사 파워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꽤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현재 이렇게 되고요. 이 부칙개업공개사는 예를 들어서 자 한번 보죠. 부칙개업공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채용합니다. 채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이 부칙개업공개사가 소속 공개사 채용할 수 있어요. 자, 자격증 간 사람들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개업공개사 자체가 일단 업무지역이 제한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직원으로 채용했어도 일단 업무지역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도 업무지역 바뀌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 업무지역 밖으로다가 지금에서 중개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오늘 배울지 다음 주에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해서 그 안에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물건을 중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통신망이죠. 컴퓨터 이전에 한번 배웠던 분 대략 아마 기억할 거예요. 이거는 나 혼자 중개해 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돼요? 올리죠. 그 올린 것을 내가 중개해 줍니까? 소위 말하는 공동 중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면 정보망에 가입했다면 일단 그 안에 있는 공개된 물건에 대해서는 타 지역 물건을 어떻게 한다? 중개해 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사실 부칙 얘기는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은요. 한때는 이것도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2만 몇 명 될 때는요, 이 부칙 단독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은 전국이다. 네, 틀리죠? 왜냐?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부칙은 업무 지역이 제한되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칙이 된 단독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부칙을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업무 지역은 이 정도 구분을 한번 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보죠. 자, 중개사무소, 이거는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자, 제가 지금 계속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언급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업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업 빠지면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자, 저번 주에 배웠던 중개사무소 요건 한번 볼까요? 중개사무소 요건. 일단,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디는 안 되고요. 네,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되더라도 가능하다 그랬죠. 어떤 경우에? 준공검사, 사용 승인 등을 받았다면, 요때는 이제 구비서류에서 별도 서류가 하나 들어가죠.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첨부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소유하는 방법은,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요게 이제 중개사무소 기본적인 요건이고, 자, 중개사무소는 지금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여러분들 이제 건축법을 배우시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제2종 근생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되냐?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다. 1인 1사무소, 한 사람은 하나의 사무소밖에 두지 못한다. 그래서 1인 1사무소 원칙이다. 그래서 뭐를 금지하냐면,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2개 이상 사무소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 설치를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두 가지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을 거.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한다. 자, 여기에다가 사무실 냈습니다. 갑이. 그 다음에 또 갑이 여기다가 또 사무실 냈다면 이거는 이중사무소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헷갈리던데, 저번 주에 이중등록 배우셨죠? 이중등록이란 뭐예요? 갑은 여기다가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도 등록하고. 요거를 뭐란다? 이중등록이죠? 이중등록. 자, 이중등록과 이중사무소를 좀 차이점 구분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요 동네에다가도 등록하고 요 동네에다도 등록했다면 이거는 뭐가 된다? 예, 이중등록이에요. 그런데 이중사무소, 분명 어떤 보면 이중사무소 같죠? 그런데 이건 이중사무소가 아니고 이중등록으로 처벌하고요. 이중등록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등록이 취소, 반드시 취소된다 그랬죠?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0원이래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자, 여기다가 사무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요, 사무소만 갖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원주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어요. 어디로, 요 동네, 원주 말고 어디 좀 부동산 잘 움직이는데 어디 있을까요? 요 가까운 동네. 예? 횡성? 횡성 좀 가까운데. 그래, 횡성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 이제 보죠. 내가 원주에다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 횡성이 요즘 잘 나가나 봐요. 오늘 저번에 누가 또 횡성 얘기를 하던데. 자, 여기에 지금 부동산을 횡성에다가 부동산 지금 거래가 잘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한다? 요 횡성에다가 사무실만 하나 더 낸 거죠. 사무실만 하나 더 내놓고 이제 여기서도 일하고 여기서도 일하고 뭐 이런 거죠. 요걸 뭐라 한다? 이중사무소. 자, 이중등록의 개념이 틀리죠. 등록은 안 했지만 사무소 하나 더 낸 걸 이중사무소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구분을 해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 이건 또 뭐예요? 또 임시중개설물. 소위 말하는 가건물일 수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떴다방이라는 겁니다. 참 방도 많죠. 뭐 이런 아마 첫 번째 복덕방 얘기도 했지만, 자, 소위 말하는 떴다방. 주로 뭡니까? 파라솔 사무소, 천막 사무소, 그 다음에 또 요즘 봉고차 사무소. 한때는 또 봉고차에 또 위험지역이었는데, 자,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떴다방은 어디서 주로 나오는 거예요? 떴다방이 주로 분양하는 데서 많이 나오죠. 분양하는 데서. 그러니까 요즘은요, 그 분양하는 데서 분양팀들이요, 일부러 떴다방을 많이 만들어 놓은데요. 그 앞에 왜 천막 이런 거 있죠? 왜? 그게 없이, 몇 개 없이 횡하면 분양이 어떻게 돼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그냥 가버리고 그런 됩니다. 근데 이걸 분양 회사에서 아예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가짜로. 그래서 만들어 놓고 직원들 몇 개 좀 투입시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뭐 활성화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왔다가도 어떻게 돼요? 하고 가죠. 거래하고 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더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분양사무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개업공개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자, 이래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소를 설치하면 위반시 어떻게 된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자, 저번 주에 배웠던 거 취소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였죠? 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가 되고요. 형벌 1-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금.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금. 요까지가 이제 사무소에 대한 기본적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중개사무소는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자, 위반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금입니다. 그런데 이 1인 1사무소의 원칙에서 예외되는 것이 있더라. 그 예외가 뭐냐면 법인이에요. 자, 법인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나가는 중? 107페이지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제가 책 순서대로 몇 군데 빼놓고는 책 순서대로 할 거니까 페이지 잊어버리면 이렇게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면 아마 금방 찾을 거야 아마. 자, 예외로 법인은 뭐를 설치할 수 있냐? 분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어요. 자, 분사무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점입니다. 지점. 자, 이게 법인은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점. 각 지역별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점을 뭐라 한다? 분사무소라 한다. 자, 그래서 법인은 자, 그럼 이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 이거는 공인하고 부칙개업공개사는요. 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설치할 수 있는 거? 네, 법인만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만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는 일단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몇 개씩 설치할 수 있냐면 1개씩. 자, 주된 사무소 이외의 등록관청에 몇 개씩?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라고 했으니까 이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 내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보죠. 원주에 뭐가 있다? 원주에 주된 사무소 있습니다. 원주에 이제 본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주 시내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외에 각각 등록관청을 한 개씩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요. 일단은 주된 사무소 외라고 하니까 일단은 주된 사무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분사무소는 모든 등록관청에 설치할 수 있다. 틀리죠? 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시험 문제 나온 기초적인 문구들만 제가 한번 몇 개씩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3월달부터 또 5월달, 6월달 문제풀이 들어가면 별 희한한 거 갖고 문제 잘해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가 짜증날 거야, 아마. 열받기도 하고. 자,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일단 적응시켜 놔야 돼요. 자, 일단 모든 등록관청 설치할 수 없다. 왜냐? 이 분사무소는 어디에는 설치할 수 없으니까? 예, 주된 사무소 설치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분사무소는요, 설치 신고입니다. 설치 신고라는데 어디다가 설치 신고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한다. 자, 위에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했고 밑에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하는데 이 주된 사무소란 개념은 뭐냐? 요거는 소위 말하는 뭐예요? 본사가 있는 주된 사무소라는 것은 본사가 있는 겁니다. 본사 사무실을 뭐라 그런다? 주된 사무소.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분사무소는 뭐라 그랬고? 지점. 그럼 주된 사무소는 뭐겠어요? 본사. 본점. 이걸 얘기한다. 자, 그러면 설치 신고는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사무소에 대한, 자, 여기서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넣 겠습니다.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이거는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앞으로 분사무소와 관련된 게 몇 가지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떻게 얘기하라?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라고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주된 사무소에다가 뭐 하고요? 설치 신고합니다. 설치 신고할 때 일단은 준비되는 걸 봐야죠. 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그 지역에 사무소를 구해야 돼요. 사무소 확보해줘야지만 됩니다. 사무소 조건은 저번 주에 배운 거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어디엔 안 되고요? 예, 가설 건축물 안 되고, 확보는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되고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준공검사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자, 요 조건이 그대로 사무소는 다 요 조건 그대로 따라가요. 자, 이제 분사무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책임자를 또 구해야 돼요. 책임자. 자,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있는데 요거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냐면 분사무소에 대한 지점장입니다. 손 지점의 장이죠. 책임자는 누구야 된다? 공인중개사여야 돼요. 자, 책임자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책임자 뭔다? 실무 교육을 받아주면 됩니다. 누가 실무 교육 받는다? 네, 책임자 실무 교육 받아야 돼요. 자, 책임자는 누구라 그랬죠? 이 분사무소의 지점장이라 그랬죠? 자, 실무 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 보증을 설정해 줘야 돼요. 1억 이상. 자, 이거는 뒤에 액수는 뒤에서 나오니까 보증을 미리 설정하라. 자, 그러면 이제 설치 준비 다 끝났습니다. 한번 준비해보죠. 다시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분사무소를 지금 예를 들어서 횡성에다가 설치하려고 그래요. 횡성에 가서 뭐 구하고? 사무소 구하고. 그 다음 누구 뽑고? 책임자. 자, 지점장, 분사무소 책임자 뽑고. 책임자 누구 해주면 된다? 공인 중개사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예, 실무 교육시켜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에서 1년 이내 교육받아야지만 됩니다.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1억 이상 뭐 설정하라? 업무 보증 설정하라. 그러면 이제 준비 끝났어요. 요게 준비예요. 간단해요. 그럼 이제
관련된 서류가 나오겠죠. 사무소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서류가 나와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가 나오겠죠. 자,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어차피 이거는 몇 번만 들어오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책임자 구하라 그랬죠. 책임자 뭐 받으라 그랬어요?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가고요. 업무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업무보증 설정 서류 들어갑니다. 자, 세 가지 들어가요. 뭐뭐뭐 들어간다. 다시 한번. 사무소 구하라 그랬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 다음에 또 예, 실무교육 수료증 4번. 그 다음에 또 업무보증 설정 서류.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안 들어갔는데 이게 저번 주에 제가 구비서류에서 아마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요즘 이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여부를 이미 등록관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 자격증 4번 안 들어가고 세 가지 서류를 일단 빼는 거예요. 자, 책임자, 실무교육 4번, 업무보증 설정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요거를 분사무소 설치신고서가 있어요. 설치신고서에다가 첨부해가지고 뭐 하게 되면 설치신고합니다. 어디다가 설치신고한다 그랬어요? 주된사무소. 본사죠?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본사가 있는 등록관청입니다. 주된사무소 등록 설치신고하면 이제 자 결격 사유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를 확인해요.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누구 거? 책임자 거. 결격 사유 확인하죠. 저번 주에 등록 신청 절차 잠깐 했었죠? 그럼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관청에서 결격 사유 확인한다 그랬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결격 사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적합하다면 신고필증을 어떻게 한다? 교부를 해줍니다. 자, 신고필증 교부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설치 예정지역 등록관청으로 통보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해요. 절차는요. 신고하면 뭐 확인하고? 결격사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적합하다면 필증 뭐 한다? 신고 필증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설치 예정지역 등록관청으로 너 동네에 뭐 이쪽에 있는 분사무소 설치됐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증 교부하고 설치 예정지역 등록관청에다가 설치 사실을 뭐 한다? 통보를 함으로써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분사무소와 관련된 기본적 내용입니다. 자,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로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원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이제 분사무소와 관련된 부분. 자, 이 분사무소는 간단해요.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서 기억하면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어디다 한다 그랬죠? 본사가 있는 등록관청이라고 그랬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러니까 모든 행정업무를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랬죠? 몇 개씩만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 한 개씩.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에. 자, 그 다음에 설치 준비비 내는 과정만 알면 돼요. 그럼 서류 그냥 나옵니다. 뭐 구하고? 사무소 구하고. 그 다음에 누구 뽑고? 책임자 뽑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으라 그랬죠? 업무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그 과정만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분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 쉬시죠? 쉬었다가 여러분들 113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무소 공동사용. 좀 쉬었다가 있습니다.